자, 이번 시간은 항산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앞에서 6가지를 봤다면, 이번에는 기본적인 항산화 영양소 혹은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약간 메이저가 아니면서도 중요한 물질들을 모아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름들을 먼저 보시면요, 이것이 베타카로틴, 잘 알죠? 셀레늄, 철, 구리, 또 요산이라는 것, 플라보노이드가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조금 구체적으로 하는데, 플라보노이드는 이것을 접근하면 너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하고 마치고 1번부터 5번에 해당되는 물질은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베타카로틴이에요. 베타카로틴은 우리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베타카로틴을 우리가 비타민 A의 전구체라고 하는데, 비타민 A는 항산화 작용을 안 해요. 베타카로틴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양학 책이나 관련된 책을 보면 항산화 영양소라고 되어져 있으면서 비타민 뭐 E, C 나오는데 A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A의 활성형들은 항산화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하기 때문에 비타민 A 가족이다 생각해서 베타카로틴을 염두에 두고 비타민 A가 항산화 영양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이 나오면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은 이렇게 똑같은 물질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딱 잘라지게 됐을 적에 이것이 비타민 A의 활성형인 레티놀 2개가 만들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전구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베타카로틴에 대한 것은 항산화 물질로서도 중요하지만 비타민 A의 전구체로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베타카로틴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처럼 1중앙산소, 이제 1중앙산소 여러분들 아시죠? 1중앙산소를 3중앙산소로 이렇게 바꿔주는, 안정한 산소로 바꿔주기를 잘하는 그런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1중앙산소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산소로 만들죠. 3중앙산소로 만들면서 즉각적으로 열을 방출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이 일어나면 1중앙산소와 베타카로틴이 반응을 하고 나서는 베타카로틴이 산화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로 방출이 되면서 그 에너지가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베타카로틴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조금 자세히 보시면 베타카로틴은 이 구조 안에 이중결합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구조를 따로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퍼옥시 라디칼이라고 하는 이 라디칼에 의해서 쉽게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게 되면 베타카로틴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베타카로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타카로틴 자체가 공격을 잘 받아서 스스로가 산화가 잘 된다라는 거죠. 스스로가 산화가 되는데, 그 다음 단계를 읽어보면 이 베타카로틴 라디칼은 아주 빠르게 가역적으로 산소와 결합을 해서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베타카로틴 그 퍼옥시 라디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퍼옥시 라디칼이 있다면 얘와 반응을 해서 인액티브 프로덕트라고, 약간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는 물질이 되니까 이것은 활성량이 없어지니까 반응이 종결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베타카로틴은 산화가 되면 산소와 함께 반응을 해서 이와 같이 베타카로틴 퍼옥시 라디칼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퍼옥시 라디칼과 결합을 해서 빨리 이제 반응이 종결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 라디칼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종적으로 과산화 지질을 만들면서 이제 종결이 되어지게 되는 그런 반응도 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세포막과 LDL의 지질 과산화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LDL이 뭡니까? 지단백이죠. 지단백.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나르는 지단백인데, 이 두 가지 과산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베타카로틴에 대한 건 요 정도이고, 여기에 있는 반응식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타카로틴이 라디칼로 잘 된다. 산소와 만나면 또 베타카로틴 라디칼이 되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은 또 한번 비활성화 물질로 되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은 스스로 또 비활성화된 물질로 이제 소진이 된다. 그래서 뭐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베타카로틴이 항산화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셀레늄이죠. 셀레늄은 항산화 무기질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무기질인데, 하는 일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산소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얘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지질이 산화가 되고 난 뒤에 지질 라디칼이 된 다음에도 얘가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비타민 E와의 관계에 있어서 많이 혼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질에서 과산화수소가 중화되는 과정에서 셀레늄이 필요한데, 셀레늄이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이거는 누구냐면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의 구성 성분으로서 셀레늄이 있기 때문에 이 셀레늄이 그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를 설명할 때 했던 내용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종인 과산화수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그 셀레늄을 포함하고 있는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가 이 밑으로 가서 유리 라디칼, 여러분 알다시피 과산화수소가 라디칼이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하이드록시 라디칼이에요. 그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세포막을 손상시키는 게, 이게 쭉 산화가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 과산화수소를 중간에서 물로 중화시킨다는 거예요. 중성화. 그걸 누가 하느냐? 셀레늄을 포함한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가 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 만들어지면 비타민 E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하이드록시 라디칼이나 그 다음 단계인 퍼옥시 라디칼과 반응을 해서 얘네들을 중화시키는 걸 비타민 E가 하는데 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서 차단이 됐으니까. 안 일어나니까. 얘가 도와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셀레늄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비타민 E의 절약작용을 해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이것이고요. 또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라디칼, 이렇게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에서의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과산화된 지질이 산화가 시작이 됐다. 그때 셀레늄은 무슨 일을 하지? 이걸 볼 겁니다. 그랬을 적에 비타민 E부터 설명을 해보자면 아는 얘기지만, 지용성 천연 항산화제로서 이미 생성된 유리 라디칼, 뭡니까? 과산화수소로부터 만들어진 하이드록시 라디칼 혹은 퍼옥시 라디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라디칼이 더 이상 작용할 수 없도록 스스로가 산화가 되는, 그래서 세포막에 있는 인지질 속에 있는 닭가의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방지하는 가장 최전방에서의 방어선을 말하는 것이 비타민 E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1차적인 방어선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지질 라디칼이 나타날 거예요. 지질 퍼옥시 라디칼,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질 텐데, 만약에 비타민 E가 채 막지 못해서 지질이 과산화가 됐다면 그것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셀레늄을 포함한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셀레늄이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라고 하는 이 물질이 셀레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레늄은 비타민 E가 막지 못해서 생겨진 어떤 과산화 라디칼, 그런 물질들을 셀레늄이 제거해 주기 때문에 세포막과 세포 안에서 얘를 2차적인 방어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보면 비타민 E가 유리 라디칼의 세포막에 손상을 주지 못하도록 방어해서 과산화물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과산화물을 분해시키는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의 필요성을 감소시켜 셀레늄을 절약한다. 자,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해요. 어떤 책을 보면 셀레늄이 비타민 E를 절약한다고 하는데, 또 다른 얘기에서는 왜 비타민 E가 셀레늄을 절약한다고 할까? 그것은 말하는 공간이 달라요. 그것이 반응하는 공간. 앞에 거는 활성산소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되는 과정에서 셀레늄이 하는 일은 비타민 E를 절약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지질 과산화가 시작이 된 다음에는 비타민 E가 막아줘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되는데, 그거를 막지 못하면 셀레늄이 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 형태로. 그래서 비타민 E가 잘 반응을 해준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에서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가 쓸 필요가 없으니까 서로 절약작용을 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말하는 항산화하는 공간이 다르고 그 시스템이 다르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에 있는 것이 세포질에서 활성산소가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진행이 되는데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H2O2가 되고 얘가 물로 반응할 적에 글루타치온 과산화수소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여기에서 글루타치온 과산화수소가 이 셀레늄에 의해서 막아지지 못하면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요 다음 단계에 팬톤 반응이나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거. 네. 이렇게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면 이때부터 지질 과산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막아주는 것이 비타민 E라 그랬어요. 그 비타민 E를 작동하지 않으려면 얘가 이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가 잘 막아줘야 된다는 거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셀레늄이 비타민 E를 절약한다 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비타민 E가 막지 못해서 얘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다면 만들어진 과산화 지질을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가 알코올 형태의 약간 무독화된 형태로 과산화 지질을 이렇게 종결시켜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 단계에서 비타민 E가 잘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셀레늄이 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스템에서는 비타민 E가 셀레늄을 절약해 주는 거고, 위의 시스템에서는 셀레늄이 비타민 E를 절약해 주는 거다 라는 걸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책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셀레늄이 갑상선 조직, 셀레늄이 모든 조직에서 반응을 하는데 갑상선 조직에서는 한 가지 일을 더 해요. 그래서 갑상선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셀레늄이 하는 일은 알다시피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나 티오레독신 리덕타제의 보조인자로서 있었어요. 요 그림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나 티오레독신 리덕타제라고 하는 항산화의 중요한 효소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셀레늄이 있어야 된다. 셀레늄을 필요로 하더라. 그 다음에 갑상선에서 하는 일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요. 갑상선에서는. 근데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때 형태가 T3와 T4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요. 근데 문제는 T4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얘가 활성이 커요. 활성이 훨씬 높아, 얘보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가지 물질 중에 T4가 훨씬 많다고 하더라. 근데 이 갑상선 호르몬으로서의 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T3가 더 세더라. 그럼 얘가 일로 바뀌어야 돼요. 전환이 돼야 돼.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효소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뭐 데이오니나제, 이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효소에서 필요로 하는 그 무기질이 셀레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는가 하면 셀레늄은 이 갑상선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는 갑상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항산화예요. 그거는 갑상선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 어디든지 이 셀레늄은 이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항산화를 계속 할 거예요. 항산화 반응을 계속 하면서 몸을 보호하는데 갑상선에서는 요 일을 한 가지 더 한다는 뜻이죠. 갑상선 호르몬 대사에서 T4를 활성이 더 큰 T3의 형태로 전환시키는데 이런 효소가 필요하더라. 데이오디나아제라고 하는. 그래서 이 효소 속에 들여다봤더니 셀레늄이 있더라. 그래서 갑상선에서는 이 셀레늄이 두 가지 용도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학 책을 쭉 보다 보면 셀레늄을 할 때 기능을 설명을 하는데 항산화 얘기 쭉 하다가 마지막 쯤에 갑상선 호르몬 대사에 관여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들은 바가 없거든.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항산화와 관련이 없이 갑상선 호르몬 대사에 있어서 셀레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철이 있습니다. 철을 포함하고 있는 효소와 철과 관련이 있는 단백질들이 어떻게 항산화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철을 포함하는 항산화 효소예요. 철을 포함하는 항산화 효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탈라제하고 엠피오라고 하는 마이엘로 퍼옥시다제라고 하는 건데 이거 다 봤어요. 앞에서 효소할 때.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두 가지 효소가 있는데 둘 다
철을 필요로 한다라는 공통점으로 지금 이 챕터는 이해하시면 돼요. 카탈라제 구성 성분으로 철이 필요하다. 카탈라제는 철에 의존적이고 세포 내에 퍼옥시좀이라고 하는 곳에 존재를 하더라. 그리고 과산화수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카탈라제.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비슷한 게 뭐가 있었죠?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 그죠? 셀레늄을 포함하고 있는. 똑같은 일을 한다 그랬어요. 비슷한 일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카탈라제 설명이고, 또 하나는 이 MPO라고 해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SOD가 이걸 만들고 여기서 만들어진 MPO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거 차염소산이라고 그랬죠. 차염소산이 다시 반응을 하면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필요로 하는 효소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철과 관련이 있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 단백질 이름이 너무 잘 아는 이름들입니다. 락토페린, 페리틴, 트랜스페린, 헤모글로빈, 빌리루빈인데 각각 철이라는 영양소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됐던 것들인데 여기서는 그 일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항산화 관점에서 봤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를 본다면 일단 얘네들의 특징만 요약을 해보면 락토페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유에 많이 들어있는 면역 성분이에요. 그래서 햄은 갖고 있지 않으나 철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로서 면역 물질로 우리가 락토페린이라는 철을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 있다. 두 번째, 페리틴은 모든 조직에 철을 저장하고 있는 형태가 페리틴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페린은 혈액 속에서 철을 이동하기 위한 그 이동체로서의 이름이 트랜스페린이에요. 헤모글로빈은 잘 알다시피 철을 포함하고 있고 햄의 형태로 철을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로서 하는 일은 산소를 운반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빌리루빈은 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빌리루빈이 만들어지려면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이 있어야 빌리루빈이 되기 때문에 철과 관련이 있는 곳 속에 얘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헤모글로빈은 햄이라고 하는 철을 포함한 물질에다가 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결합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얘가 무슨 일을 해요? 우리 몸에 산소를 막 운반을 해줘요. 그러다가 수명이 다하면 이 수명이 다한 것들이 이제 분해가 돼야 돼요. 비장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분해가 될 때 철이 떨어져 나간 나머지를 우리가 빌리루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리루빈은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에서 담즙의 구성 성분이 되어서 바깥으로 배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루빈은 헤모글로빈으로부터 유래된 화합물인데 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다. 이 이름들이 다 이제 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항산화 관점에서 설명을 하자면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철의 팬톤 반응을 억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체내 철 함유 단백질들은 그래서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보면 단백질인데 철을 잡고 있어요. 그 말은 철이 떨어져서 단독 행동을 못하게 잡아둔다는 뜻이에요. 잡아둔 그 단백질 자체가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그 단백질이 철을 잡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체내 철 함유 단백질들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은 유리된 철분들과 결합을 해서 완성이 된 형태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팬톤 반응이 있습니다. 옥사이드 라디칼이나 H2O2로부터 철이 들어가면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팬톤 반응이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반드시 유리된 철이 필요해요. 유리된 형태의 철이 필요한데 그죠? 이렇게 이게 필요한데 이 형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백질들이 와서 얘네들을 자기 몸에다 다 붙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 행동을 못하니까 팬톤 반응을 못할 거고 팬톤 반응을 못하면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못 만들 거고 그러면 과산화 지질 반응의 시작점이 시작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각각의 하는 기능보다 철과 잘 결합한다는 그 성격에 우리가 높이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중의 유리 상태의 철분 농도를 떨어뜨려요. 유리 상태에 있는 것들 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씩 붙이니까. 그래서 팬톤 반응을 억제하여서 항산화 작용을 억제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철을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트랜스페린이 이동할 수 없을 만큼 트랜스페린이 10개가 있는데 내가 철을 20개 먹으면
10개는 트랜스페린이랑 결합이 돼서 온몸을 혈액을 통해서 이동이 되지만 나머지 10개는 유리 상태로 존재하게 돼요. 그럼 유리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팬톤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철을 과잉 섭취로 인해서 트랜스페린이 포화가 되거나 혹은 영양 결핍이 되면 트랜스페린을 많이 못 만들어요. 얘가 단백질이거든. 내가 단백질 부족증에 걸리면 단백질로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 몸에 많은 생리적으로 중요한 효소, 호르몬 이런 것들의 합성률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원래 평범하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적에 트랜스페린이 100개가 필요하다면 영양 결핍이 되면 트랜스페린이 50개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양의 철분을 먹었을 적에 철이 유리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2배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영양 결핍에 의해서 철 결합 단백질의 농도가 낮아진다면 유리된 철 이온들이 오히려 지질 과산화 반응을 비롯한 산화적인 손상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라디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페리틴도 있었어요. 페리틴은 저장하는 단백질이었는데 만약에 페리틴의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저장이 되지 않은 유리 상태의 철분이 다량 방출되죠. 혈관 속으로. 그래서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헤모글로빈에서 나오는 빌리루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만들어지는 장소는 골수예요. 골수인데 얘가 이렇게 분해가 돼서 이제 수명을 다해서 분리되는 장소는 비장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성되는 곳과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장에서 헤모글로빈이 햄이라고 하는 철을 포함한 부분과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햄이라고 하는 것이 철을 빼내고 난 나머지를 우리가 빌리루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분리된 철은 리사이클이라고 했어요. 재사용합니다. 배에 계속 빙빙 돌면서 재사용을 할 것이고 또 이 빌리루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간으로 가요. 여기서 봅시다. 비장에서 헤모글로빈으로부터 글로빈과 햄으로 분리된 후 다시 철분이 제거된 것을 우리가 빌리루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헤모글로빈이 햄 부분과 글로빈으로 나누어졌다가 햄 부분에서 철이 또 빠져나온 나머지를 우리가 빌리루빈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빌리루빈은 혈중에서 이동을 해요. 이 장소가 어디냐면 비장이거든. 비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도착하려고 하는 곳이 간이에요. 간까지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빌리루빈이 혼자 가지 않고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결합해서 간으로 가면 중요하게 무엇? 담즙의 구성 성분이 되어서 체외로 담즙이 나갈 때 같이 나가게 되는 그런 생리적인 대사를 갖고 있습니다. 빌리루빈이. 이것이 이제 빌리루빈의 생리라면 빌리루빈이 하는 생화학적인 그 기능을 여기서 한번 볼게요. 빌리루빈이라 함은 이 그림을 보시면요. 햄으로부터 철이 빠져나간 것을 첫 번째 단계를 빌리베르딘이라고 얘기를 해요. 빌리베르딘으로부터 한 단계 더 나가서 만들어진 것이 빌리루빈이에요. 그래서 이 빌리루빈 여러분들 자료에도 보면 쭉 나오지만 여기 수소가 이렇게 있어요. 요걸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빌리베르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빌리루빈이 되는 걸 설명하는 이유는 이 표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하고요. 빌리루빈은 탄소 10번에 이렇게 수소가 있다는 거죠. 이 수소 원자를 다른 것에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산화물에 퍼옥시 라디칼이나 1중앙산소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주면서 전자를 포함한 수소를 주면서 그래서 항산화 반응을 할 수가 있고 또 앞에서 비장에서 만들어진 빌리루빈이 어떻게 간까지 가냐면 알부민과 결합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알부민이라는 차가 대신 태워주는 조건으로 네가 가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있는 무엇? 그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다른 물질 라디칼로부터 반응하는 걸 내가 막아줄게 하면서 이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부민과 결합된 리놀렌산을 보호해 줄 수가 있고요. LDL이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산화가 돼야 나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산화되는 과정으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질이 이제 분해가 되어져 있는 퍼옥시 라디칼이 빌리루빈이랑 결합을 하면서 빌리루빈이 스스로 산화되고 얘를 과산화 지질로 만들어서 이렇게 종결시켜 버리죠. 그렇게 되는 빌리루빈 라디칼은 또 다른 것과 결합을 해서 이렇게 종결돼 버려요. 또 그 다음에 빌리루빈과 산소가 만나서 이제 라디칼 형태가 되고 이렇게 되어진 것들 중에 이렇게 된 상태가 얘보다는 더 약화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서 항상 이제 산화
증폭시킬 수도 있지만 얘는 빨리 소진이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파옥시 라디칼과 BV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빌리베르딘이에요. 얘와 결합을 해도 이 라디칼이 없어지면서 빨리 즉각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파옥시 라디칼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리루빈 자체가 항산화제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